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고3 담임을 하게 되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영상을 올리자가 제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육모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수능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활용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매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쳤고요. 각자 뭐 느끼는 정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3월은 과탐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한 23분 정도가 걸렸어요. 선생님이 30분 안에 문제를 다 푼다는 거는 그 문제는 쉽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개념 학습하고 문제풀이 연습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아직은, 그리고 또 3월이니까요. 지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남은 11월 수능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늘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보기 바로 볼게요. 자, X는 지금 문제가 식물 X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당연히 생명체니까 세포로 구성이 되고요. 자, 기억은 광합성인데, 광합성에는 효소가 이용되죠. 여러분들 지금 생원이니까 이 광합성은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물질대사 중에서도 동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이용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동그라미는 적응과 진화의 예다. 자, 니은 한번 볼까요?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하여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적응과 진화는 깊게 다루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현상이 얘가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 이건 전부 다 적응과 진화의 결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은 다 적응과 진화의 결과다 해서 답을 5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죠. 여러분 절대 틀려서는 안 된 문제입니다. 자, 수능은 항상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줍니다. 즉 기니디가 뭐 중에 하나다 혹은 뭐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주니까 반드시 이걸 보고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문제 풀다가 뭔가 막혔을 때 위에 있는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셋 중에 기억은 세포를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뭐예요? 단백질이겠죠? 여러분 이걸 포도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이 나온 걸 보니 단백질이란 거죠. 그죠? 자, 나와볼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를 통해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된다.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ATP입니다. 그죠? 그래서 ADP에 무기인산을 붙여서 ATP를 만드는 거니까 디귿이 ATP가 됩니다. 자, 보기 기억 틀렸고요. 가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분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분해면 이화작용. 그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ATP입니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된다. 그렇죠. 우리는 ATP를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각종 생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번으로 가요. 사람의 질환 A에 대한 자료. A는 고지혈증과 당뇨병 중 하나라 그랬는데 A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다. 뭐예요? 고지혈증이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 비만으로 갈수록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혈증 같은 이런 그 대사성 질환은 비만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죠? 자, A는 고지혈증이고 A의 발병 비율은 비만에서가 정상 체중에서 높다. 위에 그래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대사성 질환 중에는 기억, 고혈압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아주 쉽게 풀이가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나왔어요. 자,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냈다. 자, 여러분 지금 세포당 DNA 양이 상대값이 1과 2가 있으면 1일 요 시점이 지원기가 될 것이고 1에서 2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DNA 복제를 의미하니까 S기, 그리고 이 시기가
G2기와 M기를 의미합니다. 그쵸? 분열기가 다 끝나야 세포당 DNA 양이 다시 줄어드니까요. 자,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 여러분, 간기가 뭐예요? 간기는 G1, S, G2 다 더한 게 간기죠? 분열기만 M기잖아, 그지? 그래서 구간 1에는 G1이 있으니까 간기 세포 있는 거고. 자,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 분리는 언제 일어나요? 분열기 후기 때 일어납니다. 후기. 그러니까 M기에 일어난다고. 자, 구간 2에 아까 G2 플러스 M이라 그랬죠? G2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M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 니은이 맞습니다. 보기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 자, 핵막이 소실됐다. 이게 뭐야? 요것도 M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기 때는 핵막이 다 있어요. 자, N기, 분열기가 돼야 핵막이 소실되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움축이 되죠. 그래서 구간 2에서가 많다. 맞습니다. 그죠? 답이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가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뭐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2학년 때 생명과학원 진도를 다 못 나가고 3학년에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3월에 생명과학원도 이렇게 좀 챙기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이까지 공부를 못한 친구는 개념학습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 문제를 틀렸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5단원 문제가 수능에 3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3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개념 문제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니은은 순생산량과 피식량 중 하나다. 여러분, 순생산량이 니은입니다. 이 광합성으로 얻은 총 유기물의 총량을 총생산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호흡량을 뺀 것을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생산량. 자, 그 순생산량에 포함된 것 중에 생장량, 고산악염량, 그리고 피식량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생산량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생산량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기억은 당연히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이 생산자를 잡아먹는 친구들이죠. 그럼 이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기억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뭘로 고치셔야 되냐면 섭식량입니다. 섭식량.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기물을 생산자를 섭식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왜? 1차 소비자는 광합성을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생산자의 피식량과 같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 보기 니은에 있는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뭐예요? 그 생장량은 섭식량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관련해가지고 수특 같은데 개념 한번 찾아보시면 1차 소비자의 섭식량, 그게 이제 생산자의 피식량이고 그 섭식량 중에 배출량을 빼고 그 동화량 중에 일부가 생장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 학습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으로 가요.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이 분해자의 호흡량과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 있는 고산악염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사라는 거는 이게 식물 잎이 말라 죽고 낙엽으로 떨어지고 그게 결국 분해자에서 분해되는 그죠? 그 분해자가 이제 호흡량은 결국 이 고산악염량과 관련이 있으니까 니은에 포함된다는 말은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가요. 여러분 이 3월 학력평가가 제가 쉽다고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제 작년 수능이나 다른 뭐 모의고사의 이제 문제들을 보면 근수축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번 3월 학평은 근수축 문제가 굉장히 쉽게 이제 개념만 충분히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림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이제 겹치는 구간의 절반이고요. 니은은 아이대의 절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개념, 활주설 개념 아시죠? 근수축이 일어날 때는 이 X, 즉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면서, 그죠?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게 수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근육이 수축할 때 이 H대와 이 I대, 절반, 이 I대 쪽은 전부 다 감소가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겹치는 구간,
수축할 때 증가해요.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이제 길이를 T1 시점에서는 0.6, 0.2로 주어졌는데 T2 시점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값이 동그라미 A라고 적어놨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A, B가 아니잖아. 그지? A, B면 서로 다른 값인데 A, A니까 똑같은 값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가 뭘 의미합니까? 요 길이잖아요. 즉 누구의 길이에요?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근수축이 일어날 때 액틴 필라멘트나 마요신 필라멘트,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요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에 해당하는 게 A 되잖아요. 그지? 요 길이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을 합친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0.8이라는 값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죠? 기역과 니은이 똑같대. 근데 둘의 합은 0.8이야. 그럼 각각 얼마야? 0.4씩인 거지. 그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니은을 볼까요? 여러분 니은 같은 경우에 T1에서 T2로 갈 때 0.2가 늘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거를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다. 파란색이 낫겠다. 그지? 왜냐하면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0.2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니은, 즉 I 대측, 물론 이 니은은 I 대 절반이지만 얘는 수축할 때 감소하거든. 근데 T1에서 T2로 갈 때 지금 증가했지. 그지? 그지? 그럼 오히려 이쪽이 상대적으로 수축이고 이쪽 T2 시점이 이완이란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이 I 대 절반이 얼마 늘었어? 0.2가 늘었어. 그지? 그럼 H대는 얼마가 늘어야 돼? 0.4가 늘어야 돼. 그지? 좌우측 대칭이니까, 그죠? 오른쪽에 이 I대 절반, 왼쪽에 I대 절반이 각각 0.2씩 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물음표는 얼마예요? 0.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0.4 늘어야 0.8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H대의 길이 변화와 전체 X의 길이 변화는 똑같죠? 그러면 T1일 때 X 전체 길이는 2점이다. 이거는 뭐 계산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전체 길이는 여러분 기역 플러스 니은을 한 거를 2배 하고 H대를 더하면 그게 전체 길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요게 기역 플러스 니은, 요것도 기역 플러스 니은, 그 다음에 요거 H대 다 더하면 X죠. 기역 플러스 니은 얼마? 0.8 곱하기 2하면 1.6 더하기 H대 얼마? 0.4. 그지? 2.0이 나와야 돼. 틀렸어. 얘는 아까 했고. 보기 디귿 H대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죠. 0.4나 짧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6번을 못 맞춘 친구들은 이거는 완전 기본 아주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6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고 반드시 요거는 해결을 좀 하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요. 이제 또 3단원의 개념 파트가 나오네. 그지? 빨리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 A, B는 각각 간내 대뇌다. 자, 뭐 이거는 설마 모르는 친구 없겠죠? A가 대뇌고 B가 간뇌입니다. 자, 기역은 지금 위에 연결된 자율신경인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신경절 요게 이제 반응기관 가까이 형성되어 있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기니까 이 친구는 부교감 신경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위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어디서 뻗어나오죠? 연수에서 뻗어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자, A. 대뇌 겉질은 회색질. 이건 개념이죠.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B는 뇌줄기. 여러분, 뇌줄기는 뭐예요? 뇌줄기는 여러분, 이쪽입니다. 됐죠? 간뇌는 제외하고, 중뇌, 뇌교, 연수. 요게 뇌줄기죠. 네. 우리 작년 학평 제가 해설할 때도 코가 막 막혔었던 것 같은데, 매년 이 봄철이 되면 좀 알러지성 비염이 이렇게 좀 도지나 봐. 코가 계속 막히네. 좀 듣는데 혹시 불편하다면.
마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처럼 얘기한다, 그치? 자, 뇌줄기. 가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은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니까 이때 여러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 운동은 촉진되죠. 위액도 소화액이니까 이게 촉진된다. 해서 답이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가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잘려?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 결핵은 감염성 질병 맞죠? 결핵은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세균. 말라리아 병원체는 원생생물 맞습니다. 여러분 모기 아닙니다. 모기는 그 말라리아 병원체인 원생생물을 운반해주는 매개체죠. 그죠? 실제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원생생물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독감의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는 보통 복제를 통해 증식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세포 분열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9번으로 가요. 혈당 조절이네요. 그죠? 자, 탄수화물을 섭취한 이후에 시간에 따라 혈중 호르몬 X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탄수화물 섭취하고 난 이후에 혈중 X 농도가 증가했다. 그럼 이 혈중 X는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때 혈당을 더 높이는 호르몬이 나오면 이건 항상성 조절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골로 가는 거야. 그치? 항상성 조절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니까 즉 혈중 X는 인슐린으로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나는 뭐냐 하면 이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 안쪽으로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역할이 여러분 혈액 속에 있는 당들이 빨리빨리 세포로 흡수돼서 소모하게끔 만들거든요. 물론 여러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고 간 같은 데서 그런 역할에 이제 정보도 주지만 이 세포로 포도당 유입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나 그래프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자, 보기 기억.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 이거 맞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개념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어디 주사한다고?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 주사하거든. 베타 세포.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자, 니은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 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인슐린 농도에 비례하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많다. 그렇죠? T2일 때 인슐린 농도가 높으니까 포도당 유입량도 더 많겠죠. 보기 지긋.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 여러분 글리코젠 분해는 오히려 포도당, 즉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아니죠. 여러분 C2는 지금 글리코젠의 분해가 아니라 반대로 인슐린에 의해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더 활발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혈당 조절은 기량작용에 의해 조절되니까 반대죠, 반대.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갑니다.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다. 자, 이거 귀납적 아니면 연역적일 텐데, 보시면, 미러미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게 뭐야? 가설이지, 가설. 가설 설정했고, 밑에 보니까 대조실험에서 가설을 검증하려 들었네.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 대조실험 수행했죠? 왜? 상자 A, B. 실험군, 대조군 나눠서, 그죠? 스티로폼 넣고, 미럼 넣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조작 변인이다.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시면, 한 달간 매일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 A에서만 기억이 하루 평균 0.03씩 감소했다. 여러분, 이거는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위에 결과로 돼 있죠. 이 실험 결과고 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이 뭐예요? 내가 이걸 결과로서 측정한 값, 즉 뭐야? 스티로폼의 질량, 기억이지. 이 기억이 뭐야? 종속 변인입니다. 여러분 종속 변인과 실험 결과는 같은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실험 결과는 A에서만 기억이 하루 평균 0.04씩 감소했습니다라는 이 팩트.
이게 결과인 거고 이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값, 측정한 값 뭐야? 스티로폼의 질량 이게 종속 변인인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3단원에서 그나마 조금 우리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가 근수축과 이 흥분 전도 문제인데 3월 학평에서는 요 두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A, B는 각각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고 각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로 같다. 흥분 전도 속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은 A와 B에서 지점 1, D1에서 D3의 위치를 나타냈고 쭉쭉쭉쭉 가서 자, D1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줬고 시간이 4ms, 제가 편의상 그냥 4초라고 할게요. 이 4초일 때 1과 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 1과 2는 D2, D3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D2, D3가 어딘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은 자극이 도착하고 3초가 흘러야 내가 얻을 수 있는 막전이에요. 이해되나? 자, 그럼 이제 전체 시간이 4초니까 이 마이너스 80이 나오려면 1 플러스 3, 즉 자극이 이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초, 도착하고 자극이 흐른 시간이 3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지점을 D3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D2는 D3보다 자극이 먼저 와요. 자극이 먼저 오니까 어떤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흐른 시간은 더 많이 흐르죠. 즉, 이 그래프상에 더 우측에 있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지금 A, B에서 시냅스 위치가 다르지만 지금 A의 1을 보시면 마이너스 50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80보다 우측에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80보다 우측에 있는 값은 결국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70 사이의 값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80이 자극원에서 더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D2란 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D3인 거죠. 자, 그럼 이제 B에서 D2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 1초였어. 근데 거리가 얼마야? 2cm. 그럼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속도. 얘 속도는 2cm/ms. 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단위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숫자만 적겠지만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거니까 단위를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 속도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속도는 똑같다 그랬죠, 문제에서. A, B 둘 다. 자, 그럼 이제 하나는 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전달에 걸리는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흥분 전도 속도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도 속도랑 전달 속도를 이렇게 별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D1에서 D2까지 이동할 때 D1에서 요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 그리고 이 시냅스를 통해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 또 전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여기서 이까지 가는 시간을 통째로 계산한다고. 흥분의 전달이 중간에, 즉 시냅스가 중간에 껴 있으면 전도도 일어나지만 전달도 일어나니까 전도만 일어날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요. 왜? 흥분의 전달은 화학적 신호에서 일어나니까 전기적인 신호에 의한 전도보다 속도가 좀 느리다고.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 B 같은 경우는 시냅스가 없잖아. 전도만 일어났어. 이때는 뭐야? 속도가 2니까 2cm를 1초 만에 갔다고. 근데 여기 위에는 뭐야? 전달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1초보단 더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몇 초가 걸리는지 뭘 통해 알 수 있냐? 이 값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자, 마이너스 50은 뭐야? 1초야. 그럼 얘는 3 플러스 1이라는 소리잖아. 돼요? 좀 뭐 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D3는 여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전체가 3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지? 여기서 2까지 오는데 3 플러스 1이라고. 근데 D2에서 D3까지가 1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초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 여기 D3였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D3니까 자 다시 A의 D1부터 D3까지 지워버릴게요. 다시 볼게요. 자 A의 D1에서 D3까지 이만큼 가는데 3 플러스 1이라는 소리예요. 맞죠? 왜?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50이니까 도착하고 1초가 흘러야 되는데 전체 시간이 4초니까 3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D1에서 D3까지 3초가 걸린다고 했는데 요 시간은 무조건 2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2초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초야? 2초라는 거지. 2초. 이해되시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1은 D3다. 그렇고 흥분 전도 속도는 2고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기억이 뭐야? 요겁니다. D2. D2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린다 그랬어? 2초 걸린다 그랬지. 전체 시간이 4초니까 2 플러스 2 어디야? 2 플러스 30 맞네.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됐죠? 아유, 코가 막히기 힘드네요.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유전 문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감수 분열 개념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전 정질 가는 Y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A. 자, 색깔 좀 구분해 쓸게요. 나는 X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B에 결정된다. 그림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 표는 쭉쭉쭉 1,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바로 볼게요. 여러분 왼쪽이 남자죠? 여기 정자 있잖아요. 오른쪽이 여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자는 Y염 색체가 없어요. 즉 여자는 대립 유전자 A나 스몰 a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3세포에는 A는 없어야 돼요. 그쵸? 즉 디귿은 얘는 절대 3이 될 수 없습니다. A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그 X 염색체인 유전자 여자는 X가 몇 개야? 2개야. 얘는 X가 1개라고. X 하나고 Y 하나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는 X가 2개니까 4가 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DNA 상대량이 4가 나오려면 X 염색체 스몰 b 요렇게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감수 분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염색체 그림 그리면 요렇게 해서 스몰 b 요렇게 해가지고 염색 분체까지 다 해서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1은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어. 최대 2까지밖에 안 나와. 4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기억이 3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여자니까 A는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남자 가볼게요. 니은 디귿은 1 아니면 2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2가 있어요. 얘는 요게 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로마자 2 세포는 완전히 분열이 끝난 요때는 전부 다 염색 분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DNA 상대량이 1밖에 안 나와. 지금 염색체 비분리 문제 아니잖아. 도련변이 교차 고려 안 한다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1, 얘가 2라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 친구가 X 염색체 스몰 b를 하나 가지고 있고 Y 염색체는 뭐가 있니? 라지 A가 하나 있었겠지. 요렇게 있었겠지. 근데 이 로마자 2쪽으로 즉 왼쪽으로 요쪽으로는 Y가 왔을 것이고 대립유전자 A를 가진 요쪽으로는 X가 이렇게 왔겠죠. 지금 분체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자 A는 Y 염색체인 유전자 A는 하나 있고 X 염색체인 유전자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이 우측에 있는 친구는 여기 우측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X인이 염색체만 있고 Y는 없겠죠. 근데 얘는 지금 기니디에 포함 안 되니까요.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복제가 일어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요 상태가 요 1, 니은 단계입니다. 니은 단계. 그쵸?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염색체 XY만 그리고 대립유전자만 썼지만 요 단계는 지금 옆에 있는 얘처럼 이렇게 복제된 상태니까 대립유전자 DNA 상대량은 짝수 2가 되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감수 분열을 좀 이해 못한다고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감수 분열이 어떤 건지 좀 아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해도 잘 못 따라오겠다. 바로바로 안 된다는 거는 감수 분열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유전 단원은 감수 분열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 철저하게 개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는 2다. 그렇고 기억의 이가 염색체. 자, 여러분 기억은 지금 무슨 상태냐면 3이었습니다. 요 상태였어요. 요 상태. 복제된 상태. 핵상이 아직 2N이야. 2N. 이가 염색체 있죠. 그죠? 그죠? 뭐 이런 건 다 중기, 당연히 중기줍니다. 중기는 아직 분열되기 전이니까 이가 염색체 있는 거죠. 자, 2에서 이 디귿입니다. 상염색체 수와 X염색체 수를 더한 값이 24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는 제일 마지막 단계 핵상이 N이잖아요. 그럼 상염색체는 22개가 있을 것이고 X염색체가 하나 없네. 여기는 Y가 있잖아. X는 지금 우측으로 갔잖아. 그지? X는 없어. 0이야. 그래서 더하면 22가 돼야 되지. 그쵸? 그래서 답이 3번. 사실 이것도 유전 문제치고는 굉장히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탐구,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히 실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문제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인자 유전 문제가 좀 나왔네요. 자, 가는 보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거 뭐 반성 유전 고려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A, B, D 세 쌍의 대립전자가 결정하고,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이죠. 표현형이 대문자로 표시되는 수에 의해서만 결정. 우리 사실 그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수능 과탐에서는 늘 이 범위로만 문제를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안 주고 종류까지 고려하면 이건 확통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그죠? 이런 조건을 반드시 줍니다. 다인자 유전은 늘 이 모델만 출제가 됩니다. 그쵸? 자, 나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대립유전자 E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거 뭐예요? 중간유전이라는 거죠. 중간유전. 그쵸? 즉 라지 A, A가 E구나. 라지 E, 라지 스몰 E, 스몰 E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아까 가 했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 이게 이제 연관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P를 볼까? P는 유전자형이 요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를 꺼내서 한번 보면 A, B, D 대문자가 4개 있습니다. 4개. 표현용 숫자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이형접합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Q는 이 친구랑 표현용이 서로 같답니다. 즉 Q의 표현용도 대문자 4개의 유전자형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요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가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하고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잘라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일 쉬운 게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나. 자, 지금 P도 라지 E 스몰이고 Q도 라지 E 스몰인데 요 둘 사이에서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이건 고정값이잖아. 그지? 그러면 전체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나가 4분의 1이니까 가는 2분의 1이 정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됐죠? 왜냐하면 지금 PQ는 중간 유전이라서 유전자형이 정해져 버렸거든. 라지 스몰이로. 근데 라지 스몰이 사이에서 라지가 나온다는 거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니까 나가 4분의 1이면 가는 2분의 1이라는 거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이렇게 보면 대문자가 얼마야? 4개야. 즉 P. 부모하고 똑같네. 자, 그러면 4개, 4개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P, Q. 이렇게 해서 자녀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결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P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라지 D는 무조건 있어. 왜? 동형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식세포에 라지 D가 무조건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는 라지 D를 무조건 줘야 돼. 그지? 무조건 하나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가 4개인데 그 밑에 이제 자녀가 또 대문자가 4개가 나올 확률. 그게 2분의 1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유전자를 써볼게요. 자, 이건 좀 이렇게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D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요거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숫자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Q의 유전자형을 유추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확률이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D를 스몰로 까는 거야. 자, D를 스몰로 깔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P는 라지 D 그리고 Q는 스몰 d를 무조건 먹고 가는 겁니다. 그 확률이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이 내가 2분의 1이 되려고 하면 맞죠? 확률이 여러분들 2분의 1이 되려고 하면 A, B 중에 뭐 예를 들어 A라고 할까요? 자, A를 이렇게 대문자로 깔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얘는 표현형이 4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가 이렇게 된다고. 아, 이게 좀 안 예쁘다. 잠깐만. 이렇게 쓸게. 스몰 d 이렇게 깔지. 그러면 Q의 유전자가 이렇게 돼요. 따라와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2분의 1을 내가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D를 만약에 뭐 라지 D, 스몰 D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서 이미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버리거든. 앞에 A, B를 다 치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라지 D로 고정되어 있는 애가 무조건 확률이 1이니까 내가 여기도 확률을 1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이 Q도 대문자는 4개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A, B는 전부 다 대문자가 4개 나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Q는 생식세포가 무조건 이걸로 고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P가 A, B를 독립이잖아 지금. A, B 중에 뭐를 주냐에 따라 대문자가 4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지금 3개니까 대문자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됩니다. 좀 맞게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죠.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니까, 잠시만요. 뇌 정지가 왔습니다. 뭘 잘못했지? 맞죠? 맞잖아. 좀 맞는데. 그러면 얘가 A, B 중에 4분의 2C1이니까 2분의 1 맞죠? 오케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순간 뇌정지가 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지 D 무조건 P에서 하나 오고, Q에서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 고정입니다. 즉, 대문자가 이미 3개 고정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P의 여기에서 대문자가 한 개만 오면 돼요. 그래야 4가 되는 거야. 대문자 개수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요렇게 중에 대문자가 한 개만 올 수 있는 경우는 A도 2, B도 2니까 전체 4분의 대문자 A, B 2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라지 A를 갖고 오거나 라지 B를 갖고 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렇게 2분의 1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Q에 결국 뭐냐 하면 Q에 우리가 유전자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나를 먼저 해서 4분의 1 확률을 찾았고 전체 확률이 8분의 1이라서 그러면 가에서는 확률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고정돼서 역으로 이 Q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얘가 Q고 얘가 P입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A 자녀입니다. 이 PQ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유전자형이 뭐 다른 색으로 해볼까? 요거인 사람하고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을 물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부터 하면 되죠? 부모 PQ 요거잖아. 요거 중에 요거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 앞에 A, B, D. 요번에는 대문자가 3개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고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랑 요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생식세포가 이걸로 고정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대문자를 한 개만 갖고 와야 돼. 아까랑 똑같네. 4분의 2C1 뭐야? 2분의 1이네. 라지 A 스몰에 라지 B 스몰 B 중에 대문자가 한 개만 와야 될 확률. 그쵸? A가 둘 중에 하나 2분의 1, B 둘 중에 하나 2분의 1, 4분의 1. 전체 경우는 4인데 그 중에 대문자 A, 대문자 B 둘 중에 하나 뽑는다 해서 2C1. 그죠? 그래서 2분의 1. 됐죠? 됐습니까? 대문자가 한 개. 뭐 지금 똑바로 맞게 했나요? 잠시만요. 아, D를 안 적었다.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이 컨디션이요. 죄송해요. 자, 다시 할게요. 이거 NG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편집을 하기 너무 귀찮아서 늘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실력이 좀 부족한데 원테이크 가서 죄송합니다. D를 빼먹었네. 그지? 자, 요거랑 지금 요거야. 요렇게 해서 지금 자녀가 대문자가 3개가 나와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요 밑에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누구만 고정돼요? D만 고정돼요. 그럼 여기서 이미 여기서 3개를 다 채웠네, 얘들아. 하나, 둘, 3개를 다 채워버렸어. 그 말은 A, B에서 스몰 a, 스몰 b가 무조건 와줘야 돼, 여기에서. 그래야 3을 만족하지. 끝났네, 그럼. 그럼 여기 중에 스몰 a, 스몰 b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되시나요? A 둘 중에 소문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아까 나 했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8분의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너무 매끄럽지 못했다. 중간중간에 뇌정지가 막 오네요. 다음부터는 머리가 좀 빠릿빠릿 돌아가는 오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13번은 2번으로 우리가 답을 찾았고요.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원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쭉쭉쭉쭉 하고 항체 기억세포 형질세포 바로 할게요. 자, 얘가 항체니까 얘는 형질세포 얘는 기억세포 끝났죠? XY 주사했는데 X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치? 됐네. 자, 그러면 처음 이 A라는 친구 그죠? A는 지금 먼저 줬잖아요. 가에서 먼저 줬다는 거지. 먼저 준 게 X라는 거지. 그래야 같이 줬을 때 X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끝났죠? 너무 쉽네. 자, 니은에 의한 방어작용. 항체는 체액성 면역. 맞습니다. A는 X 찾았고. 구간 1에서 지금 X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2차 면역 반응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적었어요, 이거. 그쵸?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10번 염색체, 성염색체.
뭐 이 성염색체가 이제 XY니까 Y 이렇게 조그매요. 여자? 땡. 10번 염색체. 상염색체죠. 22쌍의 상염색체. 지금 돌연변이 교차 고려 안 하거든요. 일반 사람은 2에는 46이잖아, 사람은. 상염색체 44개, 성염색체 2개야. 그러니까 22쌍, 맞지?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 뭐예요? 염색 분체예요. 염색 분체는 복제됐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거는 요 친구랑 요 친구랑, 그지? 뭐 둘 중에 하나는 부계 염색체, 하나는 모계 염색체인데 이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적 구성이 다르지만 염색 분체는 복제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답이 2번이고요. 자, 16번으로 가요.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 자, 보시면 이거 보기 바로 가면 되겠네. T1일 때 이 사람에게 TSH를 투여하면 여러분 TSH가 뭐예요? 이게 사이머스, T가 사이머스,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게 약자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자호,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면 갑상샘이 자극이 돼서 거기서 티록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투여 전보다는 티록신이 많아지는 거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 뭐 음성 피드백 그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그냥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막 인위적으로 많이 주면 갑상샘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냥 어이 뭐하냐 이거.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티록신 분비 자체는 음성 피드백에 조절된다. 이건 맞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호르몬 분비되고 항상성 조절되는 것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주로 조절이 되죠. 자, 갑상샘은 TSH 표적기관이에요.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니까?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거기 가서 일하겠지. 거기가 표적기관이지. 답은 4번. 너무 쉬워요. 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이거 머리가 잘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 자, 보겠습니다.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입니다. 한 쌍의 대립유전자 DEF인데, 자, E는 D와 F에 대해 우성이다.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DF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DF 사이의 우열 관계는 안 알려줬어. 그냥 E만 제일 세. 너가 1등이야. 너가 제일, 1등은 아니지. 너가 제일 그 우성이야. 우성이 우월한 건 아니니까요. 너가 우성이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가의 표현형이 세 가지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D와 F 사이에도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표현형을 기니디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계도가 주어져 있고, 구성원 D,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 4하고 5 사이에서 7이 나왔는데, 부모가 전부 다 니은 표현형이거든? 근데 부모에 없던 디귿 표현형이 밑에 나왔어. 그럼 이게 열성 표현형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스몰 a가 열성 표현형이지. 그지? 그래서 부모 둘 다 없던 표현형이 그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나온다. 그럼 그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니은 표현형이 디귿보다는 우성이에요. 라는 것을 4, 5, 7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볼까요? 3은 여잔데 지금 어차피 상염색체니까 뭐 반성유전 필요 없고 라지디가 있대. 여기 두 개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D 표현형이지. 그지? 그럼 기억이 D 표현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니디 중에 니은이 우성이니까 E 아니면 F겠죠. 그죠?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을 볼까요? 6은 D가 한 개랍니다. D가 한 개인데 지금 D가 기억 표현형이거든. 근데 D가 하나인데 얘는 오히려 디귿이야. 그러면 이게 디귿이 기억보다 우성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여러분 만약에 지금 D를 하나 갖고 있어.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근데 이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더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이 친구는 D 표현형, 즉 기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6번은 디귿 표현형이 나왔잖아. 즉 D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유전자의 표현형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D가 열성 유전자라는 거죠.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D는 기억인데 기억이 디귿보다 열성 표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 순서가 정해졌으니 이 니은이 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제일 우성이거든. 그러면 니은이 이고 기억이 D니까 디귿이 F였구나. 즉 E, F, D 순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 FD였습니다. FD.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성 유전자를 더 왼쪽에 적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지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그죠? 뭐 상관은 없는데 편의상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FD, DF가 아니라. 자, 그 다음 니은은 이죠. 자, 인데 디귿 표현형. 그러니까 이제 F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제 EF 쓸까? 이렇게 했을 것이고 얘가 FF 이렇게 됐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7 뭐 0. 이것도 만족하네. 6 하나 다 만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또 유추해 볼까요? 지금 니은이 제일 힘센, 그러니까 자꾸 힘세다 그러네. 니은이 가장 우성 표현형인데, 그럼 얘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DD니까 여기도 D 하나 있었어야겠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FD네. 여기 F 하나 있고, 여기 D 있으니까, 그치? 여기도 FD 찾을 수 있고, 2는 볼까요? 2는 디귿 표현형입니다. 디귿은 지금 F 표현형이니까, 이 F를 하나 가지고 있고, F, 뭐로 해야 되죠? F, 다음에, E는 안 되죠. F 아니면 FD. 그죠? 뭐 FD도 되고, FF도 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요 B는 E 표현형이 되죠. E. 왜냐면 요 밑에 E가 있잖아요. 뭐, E,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뭐가 돼야 될까요? D? DF. 요거는 이제 요 밑에 하이퍼는 우리가 알기 힘드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전자형을 다 찾았습니다. 뭐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지? 자, D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EFD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D가 F보다 열성입니다. 그죠?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맞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E를 가지니까 E가 지금 니은 표현형이거든요. 뒤에 뭐가 붙든 E가 제일 우성 유전자니까 그죠? 표현형이 니은인 것은 알 수 있고요. 좀 더 줄여볼까? 자,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지금 A가 즉 이거 니은 표현형이네. 그지? 자, 그러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보시면 2가 4가 EF고 얘가 EF 사이에 이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죠? 맞습니까? 아니 뭐하나 지금 A잖아. A 여기네 여기. 또 B를 보고 있네 또. F 표현형이죠 여러분. F 표현형. 그쵸? 즉 디귿 표현형입니다. 디귿 표현형. 자, 이렇게 해서 요 둘 사이에서 F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FF밖에 없어요. 얼마예요? 요거 둘이 만나는 4분의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제요, 여기 뭐 A라고 했는데 여기 막 B 보고 있고 막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10대니까. 좋아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방형구네요. 방형구도 뭐 여러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정의를 잘 공부하고, 그죠? 숫자 놀이 하면 돼요. 자,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방형구 200개래. 오케이, 좋아. 자, 개체수 나와 있고 면적. 여러분 면적 이게 피도 개념이지. 개체수가 밀도 개념.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아예 상대 빈도를 알려줬어. 자, 그럼 제일 처음 뭘 할까, 얘들아? 상대 빈도는 상대값 퍼센트 100분이니까
합이 다 얼마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 100. 30, 35, 20, 그러면 65, 85, 15. 그지? 자, A의 상대 밀도는 D의 상대 P도보다 크다. 이 뭐야, 이거. 자, A의 상대 밀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체 면적이 200이죠? 200분의 30. 그럼 얼마야? 15%네. 자, D의 상대 P도 볼까요? 0.4.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이잖아, 그러면. 그죠? 그럼 P도는 그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이거든요. 그럼 개체수랑 이걸 곱해야지. 38 곱하면 얼마야? 24. 그 다음 밑에는 74, 28. 28이네. 그죠? 상대 P도를 구하래. 아이. 그럼 전체 면적 얼마? 200분의 28. 얼마냐? 14네, 14. 14. 야, 이거 1 차이로 이렇게 주냐? 그 A의 상대 밀도는 200분의 30에서 15%고, 그죠? D의 상대 밀도는 200분의 28 해가지고 14%입니다. 야, 1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너무하다. 그지? 자, 우점적은 C다. 우점적은 뭐예요? 상대 밀도, 상대 P도, 상대 빈도가 제일 커야 돼. 그지? 그럼 얘도 써볼까? 4, 6, 24, 6, 4, 24. 그지? 숫자입니다. 그럼 얘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200분의니까 이제 다 2씩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2, 12, 12, 12, 14.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요게 상대고, 얘도 전체 면적이 200이니까 200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2씩 나누면 됩니다. 30, 20, 35. 이렇게 해서 다하다한 값이 누가 제일 크냐 이거지. 누가 제일 커요? 지금 CD만 비교하면 되겠네. 20하고 20, 35, 35 크로스인데? 그럼 14, 12만, 아이고. 14, 12만 비교하면 되겠네. 35, 20 더하면 똑같잖아. D네, D.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손가락에도 살이 쪘나요? 이게 자꾸 이거 지우개 버튼을 누르네, 이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3번이라고 그랬어요. 정신 좀 놓고 있네요, 지금.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 종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그리고 B를 단독 배양했을 때, 자,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A와 B는 한 구지, 야, 이거, 사실 이거 선생님 이거 문제 풀 때 처음에 이거 속았거든. 속았는데 밑에 답이 없는 거야. 나 이거 뭘로 봤냐면 이 군집이 아니라 개체군으로 봤어. 이게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패해져. 글씨를 텍스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맨날 나오는 보기. 그지? 1, 2는 한 개체군이야. 틀렸지. 왜? 종이 다르니까. 근데 얘는 개체군이 아니라 군집이라 그래서 맞는 말 했어. 내 처음에 기억 끊고 했거든. 답이 없는 거야. 뭐야? 다시 돌아갔더니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군집 이런 거 맞죠? 여러분 군집 뭐예요? 어떤 일정한 지역에 그죠? 여러 개체군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군집인데 얘들 혼합배양이 있으니까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종은 다르지만 군집을 이루죠. 그리고 얘들 혼합배양이 있으니까 단독 배양한 것보다 이게 떨어져. 이게 뭐야? 이 둘이 경쟁한다는 거야, 경쟁. 그지? 뭔 상리공생이야, 이게. 상리공생은 서로 상, 2로 2, 서로 이익, 즉 윈윈, 둘 다 좋아야 돼, 둘 다. 혼합했을 때 오히려 단독보다 더 높아져야 돼. 자,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저항. 여러분, 환경저항은 뭐예요? 이 어떤 얘들이 개체군이 생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야. 그지?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뭐 천적의 출현, 기후 변화, 이 모든 많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러면 환경저항이 크다는 말은 오히려 개체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는 단독 배양보다 혼합 배양 때가 오히려 환경저항이 더 크죠? 혼합 배양했을 때 환경저항이 크니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반대로 얘기했잖아. 단독 배양했을 때가 오히려 환경저항이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불리네요. 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다.
가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R, T 결정되고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이것도 했네. 다인자 유전이네. 가는 R, T. 그 다음에 R은 9번. 아이고야. R은 9번. 즉 ABO식 혈액형과 R은 이제 연관이에요. 9번 염색체 같이 있고 T는 X 염색체 있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버지 정자 형성 과정과 어머니 난자 형성 과정에서 각각 둘 다 각각 9번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정자도 비분리, 난자도 비분리예요. 지금 각각이야, 각각. 이런 거 잘 봐. 그래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대. 자, 써보자. 아버지 AB, 어머니 BO. 왜? 그래야 아들이 O형이 일단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 지금 AB형 BO 해갖고 O 못 나오지만 비분리잖아. 설마 이거를 BB 적진 않겠지? 이거 B가 O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 BO, 그지? 자, 그 다음에 RT의 R과 대문자 R과 대문자 T의 그 DNA 상대량이 3일이래. 야, 3 나왔다, 3. 응? 3이야. 그럼 뭐야? 아우, 죄송합니다. 뭐 가지가지 하네요, 그죠? 3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 빼고, 즉 이게 총 4자리잖아요. 쌍이니까 4자리 중에 하나 빼고 전부 다 대문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버지 남자거든. 이 아버지는 일단 X 염색체 라지 T를 하나밖에 못 가져. 즉 이게 3이 나오려면 R 2개 T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남자니까, 그지? 그러면 아버지는 이 A, B의 같이 제가 R 이렇게 적을게요. 연관이니까요. 이렇구나. 자, 그 다음 이제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1이에요, 1. 그리고 아들은 2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T는 나죠?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게 비분리돼서 요렇게 왔어. 상동 염색체 한 개가 비분리돼서 2개 왔어. 감수 2분열 비분리야. 엄마가 난자 만들 때 감수 2분열 비분리 됐고 아빠는 어디서 비분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n-1 엄마는 n+1이 돼서 밑에 애가 2n으로 핵형은 정상인 거죠. 감수 2분열 비분리 맞죠? 자,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보시면 아들은 일단은 아빠한테 y를 받아요. 그지? 근데 지금 얘들아 비분리가 9번 염색체만 일어났지 성염색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럼 이렇게 와야 돼. 아버지의 라지 T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엄마가 하나고 아들이 둘인데 그럼 이거네. 봐봐. 내가 녹색으로 써볼게, 얘들아. 엄마에 있는 이 O형 요거 하나가 지금 요렇게 2개 복제돼서 2개 오잖아. 근데 요게 마침 1과 2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가 이게 라지 R이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엄마는 스몰 t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엄마가 라지 t 있는 순간 1, 2가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또 스몰 R이고. 그죠? 물론 지금 제가 색깔을 녹색으로 같이 적었지만 녹색끼리 연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죠? 요렇게 연관, 요렇게 연관이에요. 그죠? 요렇게 다 찾았습니다. 요거 뭐 비분리 괜찮네요. 자, 어머니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여기 다 적었네. 라지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그렇죠. 자,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가의 표현형. 여러분, 가는 지금 제가 색깔은 다르게 했지만 라지 R, 라지 R하고 이 아버지는 라지 T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가 3개니까 가 표현형이 3이에요. 3. 자, RT가 서로 다른 염색체 있지만 얘들이 같이 가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서 아버지 표현형이랑 똑같이 나올 확률, 즉 3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있어? 엄마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만나서 R하고 T가 대문자가 3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아버지는 라지알 라지알이니까 무조건 얘는 라지알 하나는 먹고 가.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야? 이 둘 중에 뭐가 오느냐. 그리고 이 둘 중에 뭐가 오느냐만 고려하면 되는데 똑같이 표현형이 아버지처럼 대문자가 3개 나오려면 라지 T 얘가 와야 되고 얘가 와야 돼요. 얘는 둘 중에 누가 와도 상관없어. 어차피 얘는 확률이 1이야. 어이구. 이해돼? 그러면 라지 R 스몰 R 중에 라지 R 확률 2분의 1. X, Y 중에 X 염색체 와야 되죠? 그래 라지 T 하나 있죠? 여기 2분의 1. 그죠? 그러면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중간에 우리 아까 몇 번이냐 하다가 좀 절어가지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가고요. 문제를 쭉 풀어보니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번 3월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더 생명과학 1 개념학습 철저히 하시고 그 개념학습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본인 실력을 다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더 정진해가지고 앞으로 점점점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 향상시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5월 학평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